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의 국제정치 오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들 댓글로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지금 일요일이실 겁니다. 네. 저희는 녹화하고 토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주말에 이렇게 와주시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대전까지 이제 매번 와서 촬영하는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내 강의도 강의지만은 기본은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시는 질문 여기에 제가 이제 더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이분들이 항상 의문스러워하고 또 생각하는 이런 질문들에 제가 성실히 답변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서울에서 대전에 올 때마다 생각하면서 오니까 뭐 시간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또 KTX 타든가 매번 차로 오면 1시간이면 옵니다. 저 KTX로는. 그러니까 힘든 줄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언제 죽을까요? 통일이 언제 될까요? 하는 질문부터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들이 정말 다양합니다만 늘 박사님께서도 질문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질문이 많네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 KS님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 주민 폭동으로 체제 몰락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외부 군사무력 개입에 의한 몰락이나 측근 권력층 모반 배신을 통한 몰락밖에 없네요. 최측근 배신에 의한 몰락 가능성, 특히 권력층 분열 갈등으로 대몰락이 촉발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리 KS 분 질문도 아주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저희들이 북한이 붕괴 과정 또 붕괴 원인 그다음 국변 사태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에 있는 많은 이런 대북 관련 기관들에서 연구기관들 또 정부기관들에서도 이걸 항상 제일 중요한 이슈로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다 우리가 이제 전망하는 거고 분석하는 거, 전망해서 분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 이 정권이라는 게 3대 세습을 하면서 정권 유지해오는 이런 유일한 독특한 이런 독재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상상을 하기 힘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변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전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붕괴된 원인들을 쭉 분석해 보면 그 나라들과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아랍 나라들에서의 그 독재 정권들이 붕괴되는 과정 이라크라든가 리비아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아랍이 봄이라고 해가지고 장미혁명으로 해서 또 일어난 이런 민중봉기로 일어난 이런 쿠데타도 저번하면 정변 붕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하면서 70년간 김부자의 이런 독재 시스템이 완강하게 구축되다 보니까 이게 여는 다른 나라 같이 쉽게 이게 군사 쿠데타나 또 인민 봉기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권력 기관들을 대표적인 5대 권력 기관들 당, 정, 군 이걸 너무 이제 확실하게 지금 잡고 있고 쥐고 있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꼭대기 전체 인구의 20% 최고위 계층들을 상위 계층들을 항상 이제 그 체제 수호를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또 이 상위 20%가 계급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은 저들이 다 이제 인민들한테 처형된 거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지금 이 성세가 공범이 돼서 또 하나의 운명체가 돼서 저 체제를 지금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기가 붕괴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리 KS 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데서 근사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제가 추측하고 연구한 데서 방향으로 드린다면은 인민봉기에 의한 이런 그 정변 붕괴는 좀 힘들 거다. 아무도 이제 인민들이 인민 대중이 쇠약해졌고 너무 통제망이 구물망 같이 이 인민들을 통제 감시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결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에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항해제철소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지방들에서도 이제 평양시에도 몇 곳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렇고 쿠데타도 비슷하게 있고 근데 일단 인민봉기는 그 단순합니다. 식량을 달라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들고 일어나 공장에서 들고 일어나고 했는데 이걸 무사하게 탱크가 동원돼서 와야 뭐 새벽에 밤에 아예 다 진문계 그저 무참하게 죽이다 나니까 공포에 질려서 더는 인민들이 일을 못 납니다. 그리고 이게 맨손에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저 북한 저 군부 독재 체제에서 이거는 그렇죠. 그냥 무기 없이 그냥 이거는 뭐 희생만 당할 뿐이고 쿠데타 문제도 군사 쿠데타 문제도 워낙 이게 군을 군 보위 사령부를 통해서 군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군도 이게 결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육군단 사건도 있었고 또 푸른제 사건이라는 것도 군에서 있었는데 이건 다 초기에 시도도 못하고 다 이제 짓밟혀 와야 되고 폭로되고 진문계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사 쿠데타보다도 불평분만 육군단 사건은 거의 뭐 군인들이 먹지 못하고 굶어 죽으니까 육군단 정치위원을 위주로 해서 이제 군사 반란 같은 걸 일으키려고 한 거지 연대가 돼가지고 다 단결돼가 군이 연합해가지고 이저 얀마 같이 쿠데타 이런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제 푸른제 사건 같은 거는 이제 이 푸른제 러시아 대학에 파견된 방에서 공부하던 이제 엘리트 그 군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이제 비밀 조직을 결사해서 이 러시아 이제 그 KGB하고 지시에 따라서 비밀리에 이제 김정일을 암살하기 위한 이런 그 계책을 꾸몄다가 다 적발돼서 3대가 몽땅히 처형당한 이런 사건인데 이게 워낙 그 감시망 그다음에 통제가 심해가 3대를 오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게 결석이 못 됩니다. 내부 정보를 공유 못하고 서로 결석이 못 되니까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이 권력층 항상 말씀하시는 그 위에 20%의 이 권력층 사이에서 일어난 뭔가 그런 쿠데타나 봉기 비슷한 것도 전혀 없었나요? 전혀 시도도 못했나요? 20%에서 네. 거기 이제 이 질문과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네. 앞으로 그럴 전망이 없겠냐?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선 최측근에 의한 암살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으면 이게 제일 간단한 건데. 최측근들이 무기를 전혀 소장 못합니다. 일정 못합니다. 연애 가든 기쁨조 파티 가든 회의 들어가든 이거는 뭐 일체 누구도 뭐 이 온몸을 다 그거는 뭐 바늘 하나 못 끼어 들어가니까 이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단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리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대로 권력층 간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분열 가능성이 있는가?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이 평상시에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다시 한번 고난이 이제 정세가 어려워져가지고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해지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다시 북미 관계가 이전식으로 옛날에 이제 그 대북 제재 강화하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 때처럼 시기가 도래하면은 이 내부에서의 그 군부 내부에서의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대결이. 그리고 특히 여기서도 군단, 인민무력부하고 그다음에 허위청구, 인민무력성을 한 개 대립 그 한거 기관으로 보고 허위청구, 대남사업, 정찰청구,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이게 또 한 연합체가 돼서 둘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인민무력성이 월등합니다. 지금도 이제 인민무력성이 그런 게 왜 못 일어나냐면은
인민무력성 안에 총정치국. 이 총정치국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당위원회입니다. 인민군당위원회인데 여기서 너무 심하게 통제하고 다 장악하고 보혜사령부를 또 당하고 보혜사령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석이 못 돼서 그런데 이런 유사시에 가서 국변 사태가 일어나기 발발하기 직전에 가서 권한행위 같은 시기 같은 게 도래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군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당 권력과 김정은 최측근 서기실을 비롯한 당 조직부 또 이제 무슨 뭐 선전선동부라 이런 데서 또 이 독려하는 세력과 이게 합세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군단이 북한이 인민무력성 군단이 전체 인민무력 한 80%를 차지한다면 호위청국이나 국가보위부 같은 건 이건 20%도 무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력이 붙으면은 그냥 이게 평양시를 점령하고 김정일 서기실을 점령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저는 앞으로 시나리오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설명드리면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동구권이 붕괴될 때 그때 당시에 정치학 분석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루마니아식 붕괴가 이제 제일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저 북한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최우선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루마니아식이 어떻게 됐냐면 차우세스쿠 독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엘레나 차우세스쿠 저 부인하고 해서 당 통제 딱 북한에서 배양한 그대로 했는데 이 차우세스쿠 대통령 호위청국에서 이제 군의 어떤 마찰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내리매기려다가 이 군이 이열받아가지고 일어나서 그때 결국엔 군에 의한 군에서 아예 호위청국을 점령하고 차우세스쿠를 비행기 가는 걸 납치해가지고 달아나려는 걸 그걸 인민광장에다 세워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재판도 없이 바로 살려두면 복잡하니까 그냥 쌓아갈린 그런 그때 우리 화면 다 봤는데 북한에서도 그때 우리 있을 때 그걸 이제 해외에서 이제 봤어요. 야, 저건 북한에서도 저렇게 일어날 수 있겠네 하고 겁이 나더라고. 예? 이게 거기 저건 저렇게 뭐 순간에 군이 들어와서 장악하고 쏴 갈리면 완전히 혼란을 그럼 김정은이도 어쩌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저희가 두려워지더라고 그때. 그게 이제 제일 큰 시나리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의 외과 수술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서저리라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지금 완성했다고 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지금 협박 공갈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본토까지 지금 공격하겠다 하니까 지금 미국이 항상 지난 시기에 강조한 것이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하겠다. 이제 미국이 또 이제 군사 전략에서 전쟁 예방 차원에서 항상 스트라이크 전략을 먼저 씁니다. 이라크 전쟁 때나 그다음 무슨 리비아 때도 보면은 핵무기를 쓰기 전에 미리 초토화시켜 놓고 그걸 제거하는 건데 이 북한의 경우는 좀 그 나라들하고 다른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서의 서저리, 이 군사 공격은 좀 더 좀 심중해야 되고 힘들지 않겠냐. 그게 하나 있고 이제 김정은이 이제 암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측근이 이제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힘들고 외부에서 들어가서 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경호가 너무 이게 심각하고 그건 북한 당국이 이 정권이 그건 항상 자나깨나 김정은을 어떻게 외부에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막겠는가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건 더 심하거든요. 보호하는 게. 그래서 그건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답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북한 내부가 이제 우리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정권하고 인민들을 갈라보는데 북한 인민 80%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들이 대중이 그런 사상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지금 장마당 세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이런 그런 사상도 많이 들어가고 최소한 중국식 개혁개방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 북한 인민들이 절대다수 인민들이 희망이고 요구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진행되면서 전인민적인 항쟁이 일어나면서 인민들을 통한 내부적인 이런 붕괴가 서서히 붕괴되는 이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지금 저 독재 체제를
또 저대로 두고 어떻게 이걸 살아가냐고 안타까워서 지금 어느 누구도 70년이나 갈 거라고 네, 생각 못했죠. 앞으로도 또 지금 오래 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해서 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순리 원칙대로 이제 이걸 다뤄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정도전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예. 김동수 박사님 질문 드립니다. 저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못하는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정치범 수용소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은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조차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인데 가장 큰 이유가 정치범 수용소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가 국제사회에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정도전 선생님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북한에서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엄청 이게 북한 제가 외무성에 있을 때도 해외 파견됐을 때도 이걸 정부적으로 정권이 엄청 이 정치범 수용소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매맞고 공격당하고 하는 이 원인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제 와서 자기 저서전에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하고 이를 이제 은폐하기 위한 북한의 인권 전략 이거 유엔에서 인권 전략에 대해서 이제 책에도 언급했는데 이게 저희가 있을 때부터 이런 게 그 대두됐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권 문제가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강하게 이제 어필된 것이 국제사회에서 핵 문제가 80년대 말 북핵 문제가 이제 IAEA에서 탈퇴하면서 북핵 문제가 일어서면서 인권 문제가 동시에 이제 미국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제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탄압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것도 동시에 이제 더 그 탄압이 더 심해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데 이 정치범 수용소를 그때 국제대사령이라든가 유엔에서 이제 사찰하겠다 그랬습니다. 핵사찰은 핵사찰대로 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 정치범 수용소 어디에 있다는 걸 다 북한 탈북자들에 의해서 증언돼 가지고 또 위성으로 촬영돼 가지고 지도 작업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뭐 여독 수용소, 어느 정치범 수용소 이걸 다 이제 우리가 창관하겠다, 사찰하겠다. 이거 문을 열라. 근데 거기다 이제 북한에도 정치범 수용소가 부류별로 있습니다. 앞에다 숫자 붙이는 수용소도 있고 정치범 수용소도 있고 1부로 2부로 3부로 나누는데 악명 높은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한 4-5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거는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고 유사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안에 있는 것부터 멸살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풀려나가게 되면 증언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이건 완전히 사람 다 죽이는 데인데 이거는 국제사회가 그걸 보겠다니까 그걸 또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이것도 한두 곳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이게 막 퍼져 있거든요. 국가 정치, 국가 안전보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민보안성에서 하는 이런 데 다 따로 있는데 이거는 구경 못하고, 뭐냐면 이건 공개 못하니까 국제대사령에서나 국제유엔에서 자꾸 사찰하겠다. 그럼 들어오라. 그럼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90년대 초반에 그 태영호 의원이 자기 저서에서 쓴 것처럼 그 외교부가 김정일에게 이제 보고서를 올립니다. 적들이 우리 사회를 인권 문제를 가지고 와해시키려고 한다. 공화국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적들이 인권 모략 책동에 넘어가지 맞서 맞서야 된다. 이 선제적 공격을 가겠다. 이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내옵니다. 여기서 몇 곳을 서너 곳을 이제 꾸리겠다. 창간지를. 그래서 이제 그 서포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서포라는 게 이제 평양시에서 우리 말하면 여기에 저 인천쯤 됩니다. 그만한 거. 그래서 그걸 또 보여주기식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서방에 있는 나라들 같이 그 안에 TV 갖다 놓고, 예? 침대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에다 그것만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정작 가 보겠다는 데는 보여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정치범, 지금 우리 정도전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못 보이니까 통일이 이게 좀 못 되는 기본 원인이 이 북한 주민들이 사상 의식이 변하고 정치범 수용소는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
기본 개혁개방도 못하는 것이 중국의 개혁개방 바람, 항색바람이라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항색바람, 북한의 이 체제를 붕괴시키는 제일 위험한 그 바람이 항색바람, 개혁개방, 중국식 바람. 두 번째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바람. 이걸 보는데 이게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온 나라가 지금 철조망이 없는 이제 감옥으로 변했는데 이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사상의식이 변해서 동유럽 같이 순간에 다 붕괴된다. 소련을 비롯한 동권 사회주의가 사상교양 사업을 등한했기 때문에 서방 바람을 자유민주주의 바람을 받아서 다 붕괴된데 북한은 이것만 열어놓으면은 바로 사람들이 이제 이 바람에 물젖어서 체제가 붕괴된다 해서 정치보수요소뿐만 아니라 온 나라 북한이란 전 땅을 다 이제 철조망 없는 이런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전 나라가 온 나라가 다 수용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군사분계선 여기 있던 일선에 있던 정예 부대들을 지금은 중국 쪽으로 쭉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거기 가서 이제 그걸 이제 오늘날의 전선은 항색바람, 중국 바람을 막는다 해가지고 탈북자들 도망 못 가게 이제 차단한다는 이 방침 아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지금 체제 수호한다고 몽땅 거길 최신식으로 다 이제 막고 지금 저 강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 사실 배나에서도 뭐 정말 어렵게 요독 수용소나 그런 분도 했죠. 인터뷰를 하고 증언하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정치범 수용소뿐만이 아니라 북송돼서 가는 뭐 보위부 감옥이라던가 그런 온갖 그 감옥들, 또 수용소들, 구치소들, 뭐 구류장들 모두가 다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치범 수용소 장 국장님, 장 PD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이건 극한 일부고 온 나라가 지금 다 못 보여줄 곳입니다. 지금 어디 가도 이게 다 드러나니까.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북한 평양에 있는 이제 외교단들, 대사관들 있잖아요. 사회주의 나라들 뭐 이런 대사관들 있는 사람들도 지방에 가려면은 한 주일 전에 다 외무성에다 참관지 일정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보위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전에 하고 그 지역에 참관지를 또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서 딱 지정된 장소만 보지 일체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우리 금강산 관광 간다, 개성공단 간다, 뭐 이런 데 가도 또 평양 간다 해도 딱 지정된 장소 짜진 선전용 지역에만 가서 참관만 하고 오는 거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때 금강산 관광에서 사형 총살당한 그 박항자 분이던가요. 그분같이 지금 무조건 이게 잡아가는 통제하는 구역이니까 온 나라가 감옥이나 같은 거지.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고냉지 채소님께서 질문을 3개를 연달아 주셨습니다. 많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성의껏 해주셨네. 제가 먼저 댓글부터 읽겠습니다. 김선수 박사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1차 핵 위기까지 과정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해방 이후 핵 개발사 전반을 다루다 보니 정작 1차 핵 위기에 대한 설명이 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 제가 포괄적으로 하느라고. 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동기 및 최종 결심 시기는 북한도 처음에는 핵을 평화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핵무기를 꼭 가져야만 한다는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핵무기 보유를 결심한 동기와 시기는 언제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냉지 채소 분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좀 포괄적으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핵무기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우리가 김정은이가 그 후계자로 내신되면서부터 김정은이 후계자로 김정일이가 김정일. 이게 뭐 김부자가 지금 뭐 그 3대 세습 하다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세상에 유일한 이게 독재 세습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김정일이가 이제 그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974년입니다.
74년이 김정일이가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60년 후반에 졸업하면서 74년 같이 1974년까지 근 10년 기간에 이 권력 승계와 관련해서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후계자 수업보다도 김일성으로부터 인생계를 받는 후계자로 낙점되는 점 찍어지는데 성공하는 그 시기로 보면 됩니다. 60년대가 이제 북한에서 제가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의 후초 김성애가 이제 여맹위원장을 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후초가 난 아들이 김평일이, 김경진이, 김영일이 세 명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김성애 여사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 김성애 왕국이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제 김정일이가 아버지한테 이제 충성심을 보이는 이 10년 기간에 최대로 그 아들이 이제 아버님께 충성을 한다는 걸 보이면서 여기서 점수를 따는 게 넌 후계자감이 된다는 걸 여기서 받으면서 제일 처음에 김성애 세력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 기간입니다. 이게 10년, 74년 이제 그 전까지 이걸 성공적으로 아버지한테서 점수 따고 이걸 거의 반당 분자 같이 격가지로 취급해가지고 이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첫 포스트에 온 것이 1974년 당중앙회 조직비서로 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때부터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인정받고 너는 내 후계자다라는 걸 인정받는 첫 케이스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거죠. 이 조직비서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북한에는 이인자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채용해도 내일 이제 정치범수용소 갈 수 있고 또 그 밑에 지금 우리가 상무위원 5명도 그 중에도 어느 놈이 총살당할지도 모르거든요. 다 뒤집어 쓰고. 근데 당중앙회 조직지도부가 영원한 2인자입니다. 여기는 이 조직부 전체를 볼 때 여기 조직비서를 갔다는 거는 이게 유일한 후계자인 겁니다. 역대적으로 김일성이 때부터 조직비서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김영주입니다.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조직비서를 했고 그 다음에 조직비서직은 김일성이 다 겸했고 김정일 때도 김정일이 다 겸했고 지금도 김정일이가 겸하고 있는데 여기 조직비서를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이 교실을 보면은 김정일 동지를 조직비서로 두게 된 거는 우리 당의 크나큰 행운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김일성이가 조직비서를 딱 했는데 이때 이제 김정일이가 정식 당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그 장악한 게 조선당 두 번째 인민무력부. 그 다음부터 이제 보안성, 국정치보위부하고 당하고는 이제 같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인민보안성 외교부 이 순위를 이제 장악하는데 마지막은 정몬이고 군을 이제 그 장악하려니까 현지 사찰 나가고 그 군부대 나가서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문화예술부 이제 또 맡았대는데 그건 철없을 때라고 보면 되고 군을 딱 장악하면서 이게 뭐라고 그때 지침을 내리냐면 지시를 우리 같이 약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같이 대국들의 사이에 끼어서 또 해외는 미국과 일본 같이 대국들이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체제를 수호하려면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핵 무력 건설이라는 걸 내놓았어. 그 내적으로. 그때 74년 그래서 큰 시점으로 보면 74년 전까지는 평화적 건설에 이용됐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은 아닙니다. 그때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도 있었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도 있었고 또 원자력 공업위원회라는 걸 또 새로 내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이 해방 이후 전쟁 이후 김일성의 핵의 평화적 건설에 총매진해야 된다는 이런 지시에 따라서 핵물리학의 평화적 건설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했다면 김정일이 일시대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핵무기를 우리 가져야 된다. 이 미국과 대국들 주변 대국들의 협박과 공갈을 압박으로부터 버티려면은 핵을 가져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행하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1980년 조선노동당 유차장대에서 후계자로 공식 주석단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석단이라는 데 안 나타나고 거기서 김일성이가 직접 옆에 같이 서서 이제 우리 당의 유일한 후계자 김정일 동지다 하는 거를 이제 공포하면서 그때부터는 김정일이가 핵무력 건설을 당의 총진군
이 건설 노선으로 이제 핵무력 건설을 과감하게 이제 대놓고 이제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핵 관련해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네. 제네바 이 질문보다 3번 질문 먼저 갈게요. 1번 질문에 핵무기 개발 동기와 연결되는 질문이라고 하십니다. 핵무기를 남한에 대한 공격용이라는 견해도 있고 재래식 무기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방어용으로 개발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북한이 선제 공격에 핵을 사용하는 무모한 짓을 할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볼 것이냐 방어용으로 볼 것이냐. 100% 공격용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제 방어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우리가 무슨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어디에 대한 공격용이냐 이거는 구분할 거 없이 다 같이 미국, 한국, 일본 이 세 개 나라에 대한 이 협박, 공갈용으로 핵을 개발했고 핵무기는 북한은 이겁니다. 북한의 이전 그 주장은 논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국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싼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체제를 지키려면은 핵을 한 방이 한 방에 그렇게 핵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억제력이다. 미국 특히 미국의 남한에 그때 70년대 남한에 전개했던 핵 무력 이거 지금 그때는 다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때 있을 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공화국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북한의 주장은 사회주의 공화국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억제력으로 우리 핵을 만들었다.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제도를 지키려고 여전히 이러지만 이거는 그건 외부적인 선전용이고 내적으로는 이걸 뭐냐면 우리 뭐 외교부에서도 다 이거 지시가 내려지만 이거는 한미일에 대한 이건 이건 협박 공세용이고 특히 미국에 대한 재래식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쟁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지금 무력 수준이 세계 5위입니다. 재래식 무기만 다 합해도. 그만큼 무기량이 많거든요. 그 수준이. 5위인데 이게 뭐 한국 전쟁 같은 거는 이제 재래식 무기도 치를 수 있는데 핵은 한국, 일본도 위협하지만은 제일 목적이 미국입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서 미국의 협박 공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80년대 그때 당시 핵 개발하는 그게 기본이 미국과의 대결을 이기려면은 핵을 가져야 된다. 이거고 미국을 협박 공갈하려면 본토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때 전략이었던 겁니다. 고능지 채소님의 말씀처럼 선제 공격을 그것도 핵을 사용하는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8차 당대에서도 자꾸 떠드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본토까지 칠 수 있는 ICBM 완성했다 하고 또 경량화했고 아주 이제 그 뭐냐면 고도로 이제 발전된 이런 이제 핵무기를 이제 ICBM뿐만 아니라 장착할 수 있는 ICBM뿐만 아니라 SLBM까지도 완공했다 하고 지금 과시하면서 그 김일성 광장 퍼레이드 할 때 군사 퍼레이드 하면서 다 지금 내놨거든요. 그런 게 이건 뭐냐면 이건 미국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우리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간에 이판사판을 우리는 너야 한 방 쏘고 죽어도 죽겠다 이런 협박 공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다 우리한테 너희가 먼저 뺏기들라. 예? 우리는 지금은 더 이상 핵을 포기 못하고 너희 공격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핵 폐기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먼저 무릎 꿇고 외교관계도 설정하고 이만한 대가를 치르라. 그럼 우리가 동결 내지 사용하지 않고 핵 전파하지 않겠다. 이 국제사회에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면 이게 테러 분자들, 테러리스트한테 핵 기술이 넘어가는 게 참 이게 아랍 나라들이 이게 핵 테러리스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강합니다. 이 핵 개발한다든가 시리아가 핵 개발한다든가 리비아든 쿠웨이트도 그렇고 저는 이라크 같은 게 그때 핵 개발할 움직임이 나오면 그저 무조건 미사일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핵 개발이라는 이 자체가 이런 테러국 집단국들에서 미국,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 아랍 나라들 이런 데서 이게 생산되고 개발되면은 이게 세계에 이제 전파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세계는 통제를 못합니다. 지금 통제해야지. 지금도 늦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가 다 핵무기를 가지면 이 지구가 완전히
핵전쟁이기 때문에 여기는 강대국이군 서대국이군 무슨 뭐 서국이군 상관이 없어지네. 테러리스트 다 보유하게 되면 삼성라이트 가방에다 들고 가서 주변 가서 핵 하나 날려놓으면은 빌라덴 같이 옛날 그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쌍두이 빌딩 무슨 무역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백악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제 위협당하거든. 그러면 온 지구가 이제 불바다가 되는데 그런 핵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지금 세계 한 20여 개의 나라가 됩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브라질이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준 핵 보유 가능 국가들이 16에서 20개 나라가 지금 있는데 이 나라들은요. 거기 우리 한국, 대만, 뭐 일본 다 우선적으로 포함되는데 이 나라들은 결심만 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 수준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금 IAEA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걸 통제해 왔는데 북한이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버리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해서 더 이제 핵폐기와 관련해서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왔기 때문에 전번 강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평화회담, 평화공세 이러면서 북한을 저거 이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냐 말아야 되는 이런 파키스탄이나 인도같이 그 정도까지 왔거든요. 북한의 배양 끝 전략 전술에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책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폐기를 시키지 않으면은 최소한 이거 꽉 묶어놓지 않으면은 정말 온 지구가 핵불바다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온 세계가 심사숙고하고 이제는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북한도 물러설 자리 없다지만 온 세계가 이제 물러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책임감을 가지고 북한의 핵 저지를 위해 폐기를 위해서 다 같이 옛날에 한번 그 유엔 결의안 발표하면서 다 중국도 동참하고 러시아도 동참했는데 이제 이게 다시 도래된 겁니다. 그 기간에 트럼프 정권 시기에 이거를 좀 유화 정책으로 해봤지만은 역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국도 그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일본 이 문재인 대통령, 스가 대통령 총리랑 만나서 3자 정상회담을 해서 북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두 개 나라가 나서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책임 있는 대국들이 다 나서서 북핵 문제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은 물론이지만 대한민국과 일본도 이건 직접적인 피해, 이 핵무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끈적거리에 있는 피해국이거든요. 예. 고냉지 채소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박사님도 짧게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파기의 주 이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2002년 당시에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없었거나 있어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다고 판단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합의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시 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서 실체가 불분명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트집을 잡아서 파기했다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시 정권의 제네바 합의 파기가 합당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한해서는 역사적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미 2002년도에는 제가 전반 북한의 핵무력과 관련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박성봉 군수공업부 일부 부장을 위주로 해서 핵 실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이제 김정일이가 2011년에 죽는데 2002년부터 2006년인가 중반까지 가서 이제 핵실험, 지하핵실험을 다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전까지는 이제 핵무력이 실험이 완성 못 되고 고폭 실험도 하고 뭐 이런 미사일 실험도 하는데 성공은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전번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 안 하겠는데 2002년부터 제 생각에는 플루토늄을 성공을 했고 벌써 지하 핵실험하던 2000년 중반, 2010년 중반 그때부터는 우라늄 실험도 했을 겁니다. 지금은 명백히 우라늄 실험도 다 성공했고, 맞춤. 그래서 하노이 회담 때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가 이제 하노이 가서 김정은한테 회담하면서 영변뿐만 아니라 이게 누구냐면은 그때 볼턴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볼턴이 회고록에 나옵니다. 우라늄 프로그램까지 다 제거하겠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강선에 있는 우라늄 보관 장소 우리 사찰하겠다. 그거 다 내놓으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베트남, 하노이에 와서 그 말을 딱 처음 하니까. 근데 거기 강선이라고 어디냐면 평양하고 남포 사이에 가는 길이, 평양하고 남포가 한 40-50km 됩니다. 근데 요 중간 지점에 강선 제강소라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우라늄 핵폭탄을 지금 저장해둔 비밀 창고가 있는데 이거 미국이 알고 그때 볼턴에 들어가서 이 문제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낡아 빠진 영변을 우리가 폐기하는 거 가지고는 성차지 않으니까 우라늄에 의한 프로그램을 다 공개하라. 내놓으라. 사찰하겠다. 강선지강소 그 대표적인 여기 참견을 하겠다 해서 그때 벌써 이미 우라늄 핵 무기 제조도 이제 완공된 걸로 보고 그리고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린턴 정부하고 부시 정부 사이인데 북핵 문제가 가장 예민할 때가 클린턴 정부가 이제 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하면서 그때는 북한이 제가 외무성에 있을 때입니다. 이태리 나가기 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빨리 김정일 지시에 따라서 해외 공간들에서 박성봉 1부상이 2억 달러만 있으면은 이걸 내가 수년간에 무조건 완성하겠습니다 하고 김정일한테 보고해서 김정일이가 내부 예산을 다 짜고 왜 짜내다 못해 모자라서 해외 공간들의 외무상을 통해서 외교부장을 통해서 2억 달러를 빨리 차관 받아들여라. 그러면 완성된다 하는 지시를 그때 준 겁니다. 우리도 그때 이태리 나가서 또 그 지시를 받았고 대사관에. 그래서 이태리에서 한 1억 불 제일 먼저 들어가고 95년도인가 그러고 다른 데서 들어와서 그걸 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렇게 굶어 죽이면서도 2002년도 1년도인가 이제 박성봉이 죽으면서 이거 완성되는데 94년에 제네바 핵 회담에서 없는 상태에서 미국 클린턴 정부하고 회담하면서 그거 다 따냅니다. 궤도 건설이도 단계 같은 두리뭉실한 이제 연막탄을 치고 회담에 임하라 해서 다 따내라 해서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가 그때 속아 넘어간 거예요. 명백히 말하면은. 그리고 그때 사찰 들어갔다가 했는데 사찰 들어가서도 영변에 가서 빈 다 이미 뽑아서 풍계리 다 핵을 다 옮긴 상황에서 빈 꼭대기에 가서 다 쓰러져 발로 차면 넘어질 그런 굴뚝 하나 그걸 폭파하는 걸 쇼하면서 사찰했다고 해가지고 궤도 건설하고 중유 50만 톤씩 다 주고 그러니까 북한을 완전히 그거 가지고 마지막 벼랑끝 전술로서 핵무력을 완성하는 겁니다. 94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그러니까 부시 정부 들어서는 당연히 이게 클린턴 정부를 욕하지요. 너희 때문에 얘들이 이거 시간 벌었고 완성할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부시 정부는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때리면서 이제는 오직 이거는 북한은 이제는 악의 축으로서 이제는 공격하고 이제는 이건 뭐 스트라이크하고 암살하겠다 하고 막 그때 전쟁 북사론까지 막 펼 때인데 근데 그게 북한하고는 통하지 않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우리 재산이 어떻게 일도시온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이건 우리가 북한이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나 리비아 같이 쉽게 미국도 북한을 지금 때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부시 행정부가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러면 평화공세 한번 해보자. 회담 나라 해서 뭐 별난 거 다 해봤어요. 뭐 친선 오름도 해보고 무슨 뭐 김정은이 나의 가장 친구고 뭐 어떻게 하면서 원래 추세하고 할 대로 다 했지만은 결국 돌아온 거는 이제는 8차 당대에서 보듯이 핵은 핵으로 이제는 미국을 때리겠다 하고 다시 이제는 뭐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북한한테 양보할 것도 없고 물러설 길도 없고 국제사회가 자유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진영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주변 국가들 다 연합해서 북한의 핵 폐기만은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건 실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세계를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걷잡지 못합니다. 이게 북한 같은 건요 핵 기술 같은 거 팔아먹자면 전파시키려면 이런 삼천원트 가방에 하나 설계도면 여가지고 나가서 지금은 베이징 걸치지도 않고 북한에서 평양에서
저 이란까지 바로 비행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하나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 주변의 테러, 이 시리아나 주변에 있는 테러국들의 이제 그 집단에다 그걸 몇 억 불에 팔아먹을 놈들이에요. 이거는 돈만 되면은. 뭐 부르는 대로 값은 부르는 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 국제사회가 그래서 지금 미국도 계속 사람 제재하는 겁니다. 사람들 못 나 북한의 그 책임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 그 당사자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을 계속 그 제재 대상의 명단에 올리고 지금 체포하겠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그 하나 지금 미국에다 지금 저 체포해서 넘기지 않았어요? 그 뭐냐면은 제재 대상에 들어간 불법 핵무기 제조뿐만 아니라 불법 이제 저 뭐냐면 그런 짓을 한 북한의 그 당사자를 체포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제 미국에다 넘겼는데 그걸 또 이제 북한이 이제 어제부터 들고 또 떠들어댑니다. 이제 미국하고 전면전하겠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외교관계 단절 다 하고 그래가고 지금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추방하고 그러다니까 이제 유엔에서 오늘 또 나온 보도 보니까 유엔사나 모든 북한에 이제 평양에 유엔 식량 WFP 지역 사무소도 있고 UNDP라고 유엔 개발 계획 상주 대표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평양시 그 문수거리에 있는데 대동강구요. 그 이 대표부에 있는 외국 직원들 다 철수시키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오늘. 다 철수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야 미리.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지금 정세가 완전히 이제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도 여기 국제 정세가 지금 미 국방 국무장관이 와서 2+2 회의도 하면서 아주 그 서로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지금 한미가 이제 그 대응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대북 북한의 핵 협박과 또 이런 모든 정세, 국제사회 정세에 맞게 우리가 한미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할 그런 시기라고 이제 우리 질문에 답변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주신 답변이 고냉지 채소님 질문에 또 충분히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네, 정말 그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 행보는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3대 세습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도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대한민국이 관심을 갖고 이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좀 행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질의응답 시간에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또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45분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질문들이 이게 많은데 아직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또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국제정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응원과 후원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